현대건설이 최근 카타르에 또다시 초고층 건물에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중동 카타르 수도 중심부에 사막의 장미를 닮은 국립박물관을 건축해 놀라움을 준 바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현대건설이 7년여에 만든 건축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카타르의 랜드마크 건물이 되었고 2020년도에 발행한 카타르 신규화폐에 사파를 쓸 정도로 걸작으로 꼽혔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역사를 새로 쓸 카타르 초고층 건물은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입니다. 2022년 월드컵 개최를 맞이하여 카타르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건축물로 카타르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한국의 건설사가 아니면 해낼 수 없는 프로젝트로 여겨졌습니다. 카타르 루사일 타워는 지하 5층에서 지상 70층 높이의 오피스를 34개월 만에 완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공사 기간과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자재 제작이 지연되었고 물류 운송 감소 등으로 세계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대건설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착공 개시 10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10층까지 건물을 올리며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순조롭게 건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공사는 정확하면서도 속도감이 있는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은 현대건설이 오랫동안 야심차게 개발해온 스마트 건설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루사일 타워와 같은 주요 건축 현장에 드론과 레이저 스캐너, BIM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같이 원격 조작이나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이는 무인 항공 장비에 레이저 스캐너, 카메라를 결합해 광범위한 지역을 촬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시공과 안전관리를 해냈습니다. 스마트 건설 적용 현장에 도입된 BIM을 통해 3차원 설계 방식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공기 단축과 함께 공정 효율화를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코어 선행공법으로 내부 골조와 외부 골조를 분리 시공해 더욱 빠르게 만들었고 한계층의 철공 콘크리트로 벨트를 만들어 건물의 진동이나 지진을 제어해주는 아웃트리거 공법도 시행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0년간 R&D 사업부 미래기술연구소를 통해 과학사업부문의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BIM, 드론, 로봇, 스마트 기기를 결합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 내용을 현장에서 활용하며 더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빠르게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 한국의 스마트 기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국의 건설은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카타르 루사일 타워 현장뿐만 아니라 총 34개 국내 현장에 스마트 건설 프로젝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루사일 타워는 앞으로 완공되는 즉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이 개최될 현장 인근 루사일 아이코닉 스타디움과 함께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건설 기술에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 미래 건설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면 건설 기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으며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등의 건설 경기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이 호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내 굴삭기 판매 대수는 16,026대로 1년 전보다 107% 급증했고 현대건설기계는 중동 카타르, 중남미 콜롬비아에서 대규모 건설 장비 수주를 연이어 따내며 최근 3개월간 신흥국 수주량이 128%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중동과 동남아, 중남미 지역에서 건설 장비 판매가 늘어나며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건설기계는 이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새로운 건설기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내연기관과 전동화 중간 단계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6월 장비 탑재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전기모터 동력을 활용해 시동성과 연비, 출력은 높이고 탄소 배출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디젤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 굴착기를 개발 중이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공장 내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기계는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를 기반으로 한 수소 지게차와 중대형 수소 굴착기도 개발 중입니다. 올해 2023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 전기 건설 기계는 기존의 디젤 엔진 기반의 장비와 달리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건설을 하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GS건설은 해수 담수화 사업에서 글로벌 친환경 건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GS건설의 친환경 관련 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 기술을 보유한 GS 이니마입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은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한 뒤 담수를 만드는 기술로 이를 통해 바닷물을 식수와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점점 물이 부족해지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GS건설 자회사이자 세계적인 수처리 업체 GS 이니마는 지난해 말 중동 오만에서 예상 매출 2조 3,31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해수 담수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것은 역삼투함 방식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짓는 사업으로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 하루 약 100만 명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GS 이니마 담수화 프로젝트 중 단위 최대 규모입니다. 오만 내에서는 오랫동안 물 부족에 시달렸지만 한국의 기술로 이 걱정을 덜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GS건설은 GS 이니마와 함께 세계 수처리 선진 시장인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해수 담수와 신재생 에너지 혁신 기술을 상용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싱가포르 수자원공사가 GS건설에게만 단독 제한 입찰자 자격을 부여하고 연구개발비도 싱가포르 측이 대부분 부담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수자원 부족으로 현재 해수 담수와 하수 제형 플랜트로 전체 필요한 수요량의 약 65%를 공급하고 있는데 GS건설과의 연구를 통해서 2030년까지 80%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은 스마트 건설 기술, 수소 건설 기계, 해수 담수화 등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을 선도해가며 전 세계에서 한국 건설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무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 개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은 바닥 슬래브 두께를 늘려 층간소음을 줄여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슬래브 두께 변화를 통한 바닥 충격음 저감 공법은 기존 210mm 바닥 슬래브에서 특정 부분의 슬래브 두께만 250mm로 높이는 특화 기술입니다. 이 공법을 적용하면 바닥 슬래브 전체를 250mm로 높여 얻을 수 있는 진동소음 저감 효과의 90% 가까이를 구현할 수 있다며 바닥 구조 전체 두께에는 변화가 없어 건물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연구소를 신설한 이후 신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왕국이라 불리는 국내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각종 분쟁과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이 기술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삼성물산은 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층간소음 저감 연구의 대부분이 재료의 성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는 앞으로 구조 형식, 재료 공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기존의 틀을 깨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미래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1963년 3월) 제19차 UN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총회에서 논의되어 1966년 10월 창설된 다자간개발은행이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명칭을 지닌 이 은행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빈곤을 타파하겠다는 목적으로 1966년 11월 도쿄에서 32개국의 대표가 참가,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 단체인데요.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기본적으로 세계은행의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참여국의 출자 금액에 따라 투표권에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15.67%로 가장 많은 출자금을 내고 있는 일본이 역대 총재를 모두 독식하고 있는 구조이죠. 즉,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볼 때마다 이러한 일본의 지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말도 하는데요. 일본은 가진 힘에 비해 너무 점잖은 면이 있다. 비상식적인 국가가 일본에 대드는 모습을 보이면 아시아개발은행 등에서 지닌 일본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국가를 압박하는 모습도 보일 줄 알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 지원해줬던 금액을 돌려받든지 다른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에게서 돈을 수금받든지 해야 한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곤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벙찌게 하는 사건이 최근 벌어졌습니다.
지난 22일 공표된 바에 따르면 올해 새로 신임될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한국인인 엄우종 전 지속가능개발 기후변화 국장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총장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의 직속 지위로 총재 및 부총재 6인과 함께 경영진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보직이죠. 아시아개발은행 내 재원 조달, 제도 개혁과 같은 대내외로 굵직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일본과 치열한 경제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본인들은 이전에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고, 일본 내각 역시 그들이 지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의 머리 위에는 물음표가 뜨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한국인에게 핵심 권력을 주었냐는 것이죠. 한국 정부에게 돈을 받고 조국을 배신하기로 결정한 것인가? 이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마저 반일로 돌아선 것인가? 왜 대놓고 일본 주도 정책을 견제할 한국인이 핵심 보직에 앉는 것을 방치한 것인가? 라며 허탈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자리에 한국인이 오르게 된 것은 다른 정치 경제적 이유를 배제하고 오직 능력만을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세계 곳곳에 로비 자금을 뿌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일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겠죠. 그들은 그저 한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만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소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의 소식은 일본인들을 가장 충격에 받들일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 년 만에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곳에는 지난해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등의 8개국 연합체가 참여하게 됐는데요. 아폴로 프로젝트의 경우 달에서 짧은 시간만을 체류하는 것에 그친 반면 아르테미스 계획은 최대 2개월 정도 우주인이 상주 가능한 베이스 캠프를 달에 건설하여 물의 흔적 등 여러 과학적 현상을 관측 증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역시 우주항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빠지게 되어 낙담하는 여론이 일었었죠. 그런데 지난 11일 세계지식 포럼에 등장한 짐 로이터 나사 우주기술 미션 부문장은 한국을 콕 집어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할 길은 열려있다. 우리는 많은 기술력을 지닌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까지만 해도 몇 차례나 아르테미스 계획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발표된 명단에는 결국 끼지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짐 로이터 부문장이 느닷없이 한국에 참여 제안을 한 데는 뜻밖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사는 섀도우캠 장비를 통해 달의 연구음영 지대에서 얼음을 찾을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런데 만약 한국의 KPLO가 나사의 섀도우캠을 탑재해준다면 우리가 달 궤도를 돌며 연구음영 지대를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PLO는 한국형 달 궤도선으로 2022년 8월 1일 발사 예정입니다. 달 주위를 돌며 지형 관측,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실험 등 3개월은 달 상공 100km 원궤도를 돌고 9개월은 100바이 300km의 타원궤도를 돌며 탐사 활동을 하는 장장 1년의 거대 프로젝트이죠. 한국의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광시야 평광 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감마선 분광기, 우주 인터넷 탑재체 등 각종 첨단 장비를 실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주 후진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새로운 우주 강국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나사에서 이를 매우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심지어 로이터 부문장은 한국형 달 궤도선 말고도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우주 개발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달 표면에는 월면차, 전원 공급 장치, 무선 전력 전송 체계, 우주 자원 활용 ISRU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종류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필수적이다. 이 중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라며 그가 한국을 나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초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미국의 항공엔진 제조사 P&W는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최고 파트너 등급인 골드 등급으로 상향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첨단 항공기 엔진의 핵심 부품인 일체식 로터 블레이드와 케이스 등을 공급받고 있는 P&W는 세계적으로 제너럴 일렉트릭, 영국 롤스로이스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국의 롤스로이스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세계 최초로 양산 적합성 자체적인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특별 대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 6년 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장비를 독점 수주받는 계약을 맺었죠. 경쟁자들이 한화의 우수한 제품을 봤는데 적극적 행보를 보이니 P&W 역시 이를 손 놓고 쳐다보기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최고 파트너 등급인 골드 등급을 부여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고 국제적 지위 역시 막강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주항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한국은 절대 깨지 못하는 신의 영역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급성장하는 기술력에 믿었던 미국마저 한국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는 행보를 보이자 이제 일본은 우주에서도 한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가 라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